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J 대한통운 더 운반 서비스를 맡고 있는 최형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유통 트렌드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네네. 변화와 그에 따른 운송 혁신인데요. 최근에 배송 관련된 부분에 혁신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표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아직까지는 체감이 있거나 눈에 띄게끔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디지털 유통과 관련된 트렌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쿠팡이 이마트가 갖고 있었던 분기 매출을 추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는 오프라인의 강자들, 뭐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 같은 데들이 유통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코로나 전 한 2, 3년 전일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온라인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에는 급기야 저희가 알고 있는 유통 강자들의 자리를 이제 추월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 시장을 보면 유로모니터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국내 600조 정도의 시장이고 향후 3년 정도 동안 600조의 시장이 700조까지 늘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지금 600조 시장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세계나 아니면 쿠팡, 롯데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퍼센테이지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작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만큼 나머지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구조 그리고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실질적으로 신세계나 이마트 그리고 롯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을 주로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강자였는데 쿠팡이 4.4%라는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2위의 자리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로는 이 쿠팡의 점유율이 신세계나 이마트를 넘어설지도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 온라인 시장 그리고 디지털 유통과 관련된 시장의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206조라는 부분은 앞전에 보셨던 600조라는 시장은 저희가 유통이라는 전체 시장을 봤었을 때의 시장이지만 206조라는 시장은 디지털 유통만을 봤었을 때 온라인 유통만을 봤었을 때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도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 30% 수준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02년에 불과 6조 원이었던 시장이 2022년, 20년 만에 206조 원까지 연평균 성장률 19.3% 정도의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14년이나 16년까지는 굉장히 좀 그냥 평범한 고른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커머스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한 시점 2015년, 16년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66조에서 94조 그리고 113조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실제로 보면 연평균 26.9%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이었는데요. 오히려 저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시기 20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는 135조, 159조, 187조에 17.7%라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라고 했었을 때 비대면이나 그리고 온라인 거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장을
굉장히 급격하게 한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지난 2021년에서 22년 시점을 보시면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뚝 떨어진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생활 패턴 자체가 불과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많이 바뀌셨을 텐데요. 작년까지는 뭐 배달도 많이 시키셨을 거고 물건 같은 부분들도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직접 이제 매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사러 오프라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하시러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커머스 업체들 그리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급격한 변화들이 사실 굉장히 큰 고민으로 사실 그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오늘 그 유통 트렌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 꼭지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은 그 굉장히 성장을 잘 하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라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지나고 나서의 상황에서의 변화가 실제 유통 그리고 그 물류사들 그리고 그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과 그 정체 저성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첫 번째로 그 디지털 유통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유통사들조차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옴니채널 그리고 영역 파괴의 부분입니다. 옴니채널이라는 부분은 실제 그 저희가 과거에도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그 경험을 심리스하게 주기 위해서 뭐 등장을 했었던 어떻게 보면 개념이기는 한데요. 과거 같은 경우는 실제 좀 활발하게 그 옴니채널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못했고 영역 파괴라는 부분 자체도 실제 본인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었던 카테고리를 유지하는 형태를 그 지속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KPMG에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요.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들, 코로나 이후에 변화들 때문에 그 실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떤 경험, 체험을 원한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굉장히 많은 설문에서 나타날 수 보실 수 있고요. 그 통계청에서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 식음료품 저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실제 이제 집에서 뭐 이런 이제 식자재들을 그 배달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배송을 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21년에서 22년을 보시면 이제 15.9%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성장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 배달 같은 경우는 실제 25조에서 26조, 1.4% 정도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놀라운 부분은 20년에서 21년 같은 경우는 배달에서의 성장률이 45% 이상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굉장히 바뀌고 경험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유통사들이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 부분을 사용자들, 그러니까 고객들께 심리스한 경험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그 전략을 바꾼다라는 부분이고요. 케이스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몇 개 드리면 일단은 올리브영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헬스앤뷰티죠. 그 스토어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멀티라이프 쪽 스토어를 지향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영역 파괴의 부분들 그리고 그 초기에 본인들이 가져갔던 어떤 이제 상품군에 대한 확장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 때 오프라인 중심으로 본인들이 강점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그 유통망을 그 온라인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드림이라는 서비스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 이런 이제 H&B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올리브영 외에 롭스나 그 GS 리테일에서 진행했던 그 랄라블라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을 철수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그 올리브영 같은 경우가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전략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으로 확장을 했고 그 온라인을 굉장히 좀 잘 이용을 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국에 1000개 이상의 매장을 동원을 해서 오늘 드림이라는 굉장히 빠른 당일 배송 형태의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소비자들의 굉장히 큰 이목을 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무신사를 들 수 있습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는 실제 처음 시작 자체를 죄송합니다. 시작 자체를 온라인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년에 홍대에 무신사 스탠다드 1호점을 냈고 22년에 무신사 스탠다드 2호점을 냈는데 무신사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온라인에서의 고객 경험이 실제 이제 옷이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느꼈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하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비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례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무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현재 성공을 이루어서 뭐 아시겠지만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무신사를 뭐 순례를 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처럼 만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무신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을 오프라인에 있는 픽업 락커라는 부분에서 이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도 실제 이제 온라인에서 본인들이 옷을 구매를 했었을 때 피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와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게끔 하고 실제 본인들이 구매했던 어떻게 보면 제품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유사 상품이나 연계된 상품들을 경험을 하고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컬리의 예를 안 들 수가 없겠는데요. 뭐 컬리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 배송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서비스했던 온라인 어떻게 보면은 식품 유통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스타트업이었는데 현재는 아마 아시는 것처럼 뷰티컬리라는 부분을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오히려 굉장히 좀 뷰티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실제 이제 명품 화장품 쪽에서 다른 온라인 유통 쪽 같은 경우에 넣어주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냉장 보관 그리고 냉장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이슈가 됐었는데요. 컬리 같은 경우는 신선 배송,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을 실제 이제 다년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경험과 진행을 해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런 코스메틱 사들에서 신뢰를 하고 본인들의 화장품을 실제 이제 입점을 시키고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컬리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식품 관련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좀 다운이 되는 지금 그런 이제 좀 정체기를 맞고 있는데 오히려 뷰티 같은 부분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본인들이 원래 잘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분을 갖고 확대를 하면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처음에 주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니 채널과 결국에 영역의 파괴라는 부분이 현재는 과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은 실제 이제 매장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 제품에 맞게끔 세팅을 하고 만들면 변경을 하거나 쉽게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실제 피봇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좀 경기 침체기에 아니면 이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운되는 시기에 활로를 소비자 경험 자체에 대한 확대 그리고 사업 영역 자체에 대한 확대로 지금 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멤버십 부분입니다. 사실 멤버십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익숙한 부분이고 과거부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새로운 이제 멤버십이고요. 신세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통의 계열사들을 모으고 그 외에 이제 몇 개 이제 서비스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큰 멤버십을 이제 만들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SSG도 당연히 있지만 오프라인의 스타벅스까지 묶어서 그 고객들에게 온오프라인의 모든 부분들을 좀 이제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고객을 락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이라는 부분을 냈고요. 뭐 네이버의 정립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뭐 과거에는 뭐 검색이라는 부분 쪽으로만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네이버는 최근에 보면 유통 그리고 커머스라는 부분 쪽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페이와 연계를 해서 적립금을 뭐 굉장히 많이 적립을 해주면서 사용자들을 이제 네이버에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 내에 계속적으로 가두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앞에 보셨던 그 신세계 유니버스나 네이버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이제 멤버십이나 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처음 나온 건 실제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제 쿠팡 와우라는 부분을 갖고 이제 먼저 배송이라는 어떻게 보면 혜택으로 남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크게 사용자들께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용자들이 락인이 되고 실제 그 내에서 로얄티를 형성을 하면서 그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게끔 뭐 이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이 나머지 유통사들이 멤버십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는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서비스 하나하나의 멤버십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용 고객한테 좀 더 큰 경험과 그 생태계 내에 이제 락인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열들을 묶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과거하고 좀 다른 멤버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배송이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보시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근 몇 년 새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제일 처음 위에 있던 오늘드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캐치플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로켓보다 빠른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여기 상당히 있으실 텐데요. 주문하는 시간에 따라서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면 3-4시간 내에 거의 퀵 수준으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올리브영의 오늘드림 서비스고요. 로켓 배송의 쿠팡의 로켓 배송 그리고 컬리의 새벽 배송 그리고 보시는 게 그 무신사의 플러스 배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온오프라인의 믹스라는 부분에서 무신사 역시도 사용자들한테 가능한 한 그 심리스한 경험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배송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전날 10시까지 구매를 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 배송을 보장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고르고 그 자리에서 사는 거와 유사한 경험을 가능한 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직진 배송 역시도 그 무신사의 경쟁사인 그 지그재그가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제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도착 보장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대한통운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그 네이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을 강화를 하면서 결국에 사용자들 고객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과 차별점은 그 배송이다. 배송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보장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이버 역시도 도착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이 나왔었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거든요. 뭐 컬리 그리고 쿠팡이 전날 밤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배송을 해준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혜택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내일까지 도착을 보장하는 보장 서비스 그리고 오늘 내에
거의 퀵 수준으로 이제 배송을 하는 오늘 배송 서비스까지 굉장히 좀 빠르게 배송이라는 부분은 그 확대가 되고 있고 진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 보셨던 것처럼 최근의 디지털 유통 트렌드를 보면 옴니 채널 그리고 멤버십 배송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포커스를 잡고 있는 부분은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증대할까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 고객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고객 가치를 증대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유통사 아니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결국에 들어온 그 고객들의 유입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사업 내지는 새로운 차별화를 사실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세 가지 모두 다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유연성을 갖기 어려웠던, 그리고 고객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보를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좀 한정된 풀이었었습니다. 근데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플랫폼이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그리고 고객이라는 습성, 성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에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하고 있다, 적용을 할 예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데이터들이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서비스와 그 사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뭐 말씀을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제일 포커스를 사실 뒀던 부분은 뭐 아시는 방금 전까지 보셨던 것처럼 각 유통사들 입장에서 그 고객의 어떻게 보면은 경험을 증진시키고 고객 가치를 어떻게 보면 증진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배송이었었습니다. 배송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굉장히 좀 짧은 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송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배송보다는 좀 긴, 뭐 예를 들면 어떤 그 창고에서 창고간 내지는 창고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이제 운송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AI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제가 좀 앞전에 뭐 말씀드려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자율주행입니다. 아마도 재작년 때까지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로 사실 이제 나와 있었고요. 그 자율주행이 근시일 내에 저희가 뭐 경험을 할 거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경험을 해보셨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자율주행 쪽을 좀 진행을 했었고 현재 그 자율주행이 상암이나 아니면 청계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타보신 분들은 이게 자율주행이 맞나? 라는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뭐 버스를 그냥 타고 가는 거,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거, 사실 그 부분하고 크게 경험상 차이점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왜 그러면 뭐 상암의 일부 지역, 청계천의 일부 지역까지밖에 못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 도심 내에서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용화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상용화까지 가기 위한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반해서 그 물류에서의 그 운송에서의 그 자율주행은 이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미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나온 그 차량을 보면 차선을 유지를 하고 속도를 유지를 하고 앞차 간의 거리를 유지를 하고 이제 고속도로를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최소한의 이제 그런 반자율주행 기능들이 그 우선은 운송에서의 이제 트럭들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반자율주행 형태로 뭐 실제로 이제 그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고
페달에서 악셀 페달에서 발을 떼고 도착 지점까지 가는 데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인터체인지를 빠져나갔었을 때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그 해당 부분들을 일부 해소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보다는 그 미국에서 그 상용 트럭에 대한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미국의 자율주행 그 트럭 업체인 코디악이 실제 그 POC를 진행하면서 그 냈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코스트 세이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들, 뭐 예를 들면 유류비나 그 노동, 그 운전자들의 어떤 코스트, 이런 부분들이 절감이 되면서 30%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그 코스트 세이빙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안전성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뭐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굉장히 속도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그 차선을 넘나들고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이 적용이 됐었을 때는 안전성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센서들에 의해서 앞차 간의 간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대비해서 안전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효율성 측면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현재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결국에는 주야 8시간 근무,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탈피를 해서 뭐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내지는 원하는 만큼 회전을 돌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속 주행이나 여러 가지 안전 주행 때문에 그 연료 감소,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배기가스 같은 부분들에 대한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현재는 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트럭을 운전하는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에 따라서 운임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이제 차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 결과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TMS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OMS나 WMS 그리고 TMS는 물류에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도 많이 써 오셨을 텐데, 이전까지 보면 대부분 OMS하고 WMS의 연계는 굉장히 좀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TMS라는 부분까지는 실제 연계가 되질 않았는데요. 그 최근에 쿠팡이나 컬리 같은 경우는 선단에 있는 커머스 부분부터 시작해서 본인들이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창고 그리고 운송 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들이 들어와서 주문을 하고 이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이제 과정들을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화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그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또 효율이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운반이라는 부분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그 복화라는, 그러니까 이제 화물 짐을 이제 주문을 주시면 매칭을 인공지능이 진행을 해서 그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 화주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운임을 절약시켜드리고 차주분들께는 수입을 더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가 제가 그 동영상을 좀 넣었는데 나가시면 그 저희 운반 부스가 있고 이제 실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I가 좀 많이 적용된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또 하나는 운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같은 경우는 특히 미드마일 같은 경우는 그 표준 운임제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58만 원 받았던 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는 45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4월, 5월 운행일인데 20만 원이었고 55만 원이었고 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화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현실에 맞는 현 시점에 그 최적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운임을 예측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외에도 뭐 여러 이제 유사한 뭐 티맵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회사들 역시도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 이제 운임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제 이제 서비스하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상하차지나 아니면은 일시 차량 정보 그리고 품목 같은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거리와 소요 시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이 운임을 이제 산출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 역시도 그 밖에 나가시면 부스에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 저희 그 제가 말씀드릴 부분,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운송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트렌드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AI가 적용되고 있나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저희 거 간단히만 소개를 좀 드리면 그 대한통운에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화주와 차주를 매칭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를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거래 구조를 굉장히 좀 많이 줄였고요. 그 화주 그리고 차주분들한테 가장 적정한 운임을 제안 드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역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편의점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부분들이거나 있으시거나 문의점 있으시면 바깥에 있는 저희 부스 좀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